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학습할 단어는 인권침해와 구제 단원입니다. 이 단원에서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침해받고 있는 인권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구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인권 침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그러면 우리는 인권 침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인권 침해의 의미를 우선 알아보게 되면 인권 침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국가 권력에 의해서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인권 침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권 침해 발생 원인으로서 첫 번째는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입니다. 이 편견과 고정관념의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바로 성 역할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남자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여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서 선생님이 든 것은 유치원 교사 채용 시에 남자는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유치원 선생님은 아이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살펴야 되고 엄마의 마음으로 보듬어 줘야 된다 라는 건데, 이런 경우에 투박한 남자가 이 아이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보육할 수 있을까, 교육은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남자 교사는 지원조차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성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던가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 집단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습과 관행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님이 예를 든 것은 학교에서의 학생에 대한 체벌입니다. 과거에 스님이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잘못을 하게 되면 선생님께서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당연시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내가 잘못하면 체벌을 받는 거는 학생인 나도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많이 인식이 바뀌게 되어서 학교에서의 체벌은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과거에는 이런 잘못된 관습이나 관행에 의해서 학교에서의 학생 체벌이 당연시 되던 때도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국가에 의한 불합리한 제도나 법률에 의한 인권 침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이 정신병원 입원 요건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과거에는 보호자 2명 그리고 정신 전문의 1명의 진단만 있으면 어떤 한 사람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어요. 그것도 6개월까지. 그런데 6개월이나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이 법이 너무 악용이 간혹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재산이 많은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식들이 그 재산을 좀 빨리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진 이제 자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식들이 2명이 이제 정신과 전문의 1명을 만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부모님을 심신미약자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침해다,
뭐 아니면은 뭐 제대로 된 사고 판단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으로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입원되는 6개월 사이 동안에 부모님의 재산을 자기들이 이제 처분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간혹 악용이 되기도 해서 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이러한 제도를 좀 더 강화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의무보호자 2명과 예전에는 정신전문의 1명의 진단만 있으면 되었지만 이제는 2명으로 그래서 각각 다른 곳에 있는 다 소속이 다른 정신과 전문의 2명의 입원 소견을 받을 경우에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도 6개월이 아니라 2주 동안만 가능하게 해서 이런 인권 침해를 당하는 일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인권 침해,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사회 집단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습과 관행, 그리고 국가에서 만든 불합리한 제도나 법률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이런 인권 침해를 개선하고 앞으로 이러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이 노력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인권 침해 사례가 없는지 주변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인권 감수성을 높여주는 것이고요. 이런 인권 감수성을 높여주게 되면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빨리 인식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인식이 빨리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인권 감수성을 높여주게 되고 그것을 타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요 2가지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요 2가지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다양한 인권 침해의 사례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인권 침해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화면상에 봤을 때 인권 침해 시 구제 방법으로 4가지가 보일 거예요. 첫 번째는 법원에 의해서,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세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서, 네 번째는 국가권익위원회에 의해서 어떻게 각각 인권 침해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요 3가지 내용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요 3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해서 인권을 구제하고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서 인권보호 및 인권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국가기관과 더불어 이제 네 번째는 국가권익위원회가 있는데요. 국가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법 집행으로 인해서 국민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이 국가권익위원회에다가 이제 진정을 낸다거나 뭐 헌법 심판을 요청을 한다거나 했을 때 이제 권리 구제를 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인권 침해를 우리는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보면
법원이 제일 먼저 등장하죠. 법원은 인권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피해를 당했거나 나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그것을 구제받기 위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수단이기도 해요. 그래서 법원이 제일 먼저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법원은 앞쪽에서 봤던 것처럼 사법권을 행사해서 인권을 구제해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때 말하는 이 사법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그 법률을 가지고 와서 적용을 시켜서 해석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법권을 발동시켜서 인권을 구제해주는 대표적인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법원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재판을 통해서 그 국가기관이나 타인에 의해서 침해된 나의 인권을 구제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그 인권 구제 방법으로는 재판을 청구하는 방법과 조정과 화해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소송이 발생했을 때 잘잘못을 따져주는 이 재판을 통해서 인권을 구제받는 것이고, 조정과 화해는 뭐냐 하면 재판이 일어나기 좀 전에, 정식 재판이 발생하기 전에 이제 뭐 피고와 원고가 있으면 이 쌍방 간에 이제 화해를 위해서 서로 모여서 너 요만큼 조금 양보해. 그럼 얘도 요만큼 양보할 거야. 그러면 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너희가 중간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어. 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때 이렇게 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서로의 이제 그 양보를 통해서 절충점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게 이제 조정과 화해입니다. 그래서 재판보다 시간도 적게 들고 뭐 비용도 적게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정과 화해를 통해서도 이 법원이 인권을 구제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 인권을 구제해 주는 그 방법으로서 보시면 뭐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민사소송에 의해서 민사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형벌을 내려주는 형사 재판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국가기관이 어떤 잘못된 법 집행을 했을 경우에 그 경우로 인해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했다 했을 경우에 이제 소송이 발생하게 되면 행정재판으로 해서 개인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질서를 지킨다는 거겠죠.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서 인권을 보호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 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한 요건은 일단은 먼저 공권력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나의 인권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침해되었을 때 우리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저 이런 인권 침해를 당했는데 이것 좀 구제시켜 주세요 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우리가 인권 침해 구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과 위헌법률 심판을 통해서입니다. 이 헌법소원 심판과 위헌법률 심판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헌법소원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인권 침해, 국가기관에 의해서 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직접 재판을 요청을 해야 돼요. 직접 신청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위헌법률 심판은 내가 어떤 재판을 하고 있어요.
소송 중에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때 나의 사건에 적용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법원이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에서 그 여부를 한번 판단 내려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하는 경우에 위헌법률 심판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헌법소원은 국민이 인권을 침해당한 국가기관에 의해서 침해당한 국민이 직접 나 이렇게 침해당했으니까 구제시켜 주세요 라고 직접 요청을 하는 것이고 위헌법률 심판권은 법원이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법률을 적용시켜 주려고 하니까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가 한번 봐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요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다루는데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핵심은 뭐냐면 인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이라는 거예요. 독립적이라는 말은 어떠한 것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따로 떨어져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가의 국가기관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들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기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인권을 침해하는 요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입법부가 법을 통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잘못된 법을 이제 입법을 하면서 아니면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국가기관이 그 행정적인 처분을 잘못해서 국민이 인권 침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사법부 같은 경우도 뭐 사람은 뭐 신이 아니니 잘못된 법 해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입법부나 행정부나 사법부의 잘못된 이런 행동들이 있을 때, 사건들이 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아주 공정하게 어떠한 국가기관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국민의 인권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인권 침해를 구제하는 방법들이 있느냐 하면 일단은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이거나 인권 침해가 일어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문제를 인권 침해 구제를 위해서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은 이제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내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어떤 진정을 낸 사건에 대해서 대신 조사해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구제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이나 제도가 있다면 요 법과 제도를 이런 식으로 시정해 주세요 라고 이제 권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요, 시정을 권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강제로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권고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뭐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은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들이 내린 판단은 다른 국가기관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사례들을 보시면 뭐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게 크레파스에 살색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잖아요. 살색 대신에 살구색으로 바뀌었죠. 요즘은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보다 피부가 조금 하얀 사람도 있고, 조금 까무잡잡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크레파스의 살색이라고 해서, 살구색을, 대표적인 우리 살색으로 이제 그냥 통상적으로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와 색깔이 이제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그 외국인들과 다문화 가정에서 이 살색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해서 살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살색이라는 단어를 못 쓰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는 살색이라는 게 없어요. 없고 그냥 살구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선생님이 임용을 준비할 때 처음 준비하던 해에 공무원 시험을 치려면 나이 제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공무원의 업무를 내가 담당하는 데 있어서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직업 선택의 자유라던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침해를 받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공무원 채용 시험의 나이 제한이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 업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인권 침해 구제 방법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국가법률구조공단에 의해서 인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은 우리 교과서에는 없어서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심리하고 다시 이제 재결할 수 있는 내용을 의결하는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요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해서 내가 한 거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잘못 언론에 보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명예훼손이 심하게 훼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나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내가 너무 심하게 명예훼손이 됐으니까 이것 좀 구제시켜 주세요 라고 이제 하려면 언론중재위원회로 가면 된다라는 거. 언론 보도로 인해서 내가 명예훼손이 됐을 때. 자, 그리고 이제 소비자. 내가 어떤 물건을 산 소비자가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저 이런 소비로 인해서 좀 권리 침해를 당했어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구제시켜 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한국소비자원에다가 요청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 대한법률구조공단도 무료 법률 상담도 해주고, 내가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돈이 없어서 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거나 뭐 이럴 경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이제 문의를 하게 되면 뭐 소송 절차도 도와주기도 하고 국선 변호인도 뭐 이렇게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 침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내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내용들은 좀 자세하게 봐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인권 침해와 그 구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